저녁길 깊이 있는 이슈 분석, 뉴스피드가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지난달 26일 저녁 서울 송파구 반지하방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 번개탄 연기와 함께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세 모녀는 하얀 편지 봉투 겉면에 유서를 남겼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적고 그 속에 5만 원짜리 14장을 넣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인데도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 한 고운 심성이 느껴집니다. 그 선량함에 많은 분들이 가슴을 아려 했는데요. 연방 죄송하다고 했지만 정작 죄송스러운 것은 남은 우리들이다 라는 신문의 한 사설 대목도 있습니다. 자, 오늘 늦었지만은 이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방 안에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26일 밤 9시 반쯤 서울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박모 씨와 30대 두 딸이 숨져 있는 것을 집주인 임모 씨가 발견했습니다. 시신 옆에는 현금 70만 원이 든 봉투와 집주인 앞으로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쓴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세가 50만 원, 전기세, 주도세 전부 다 해서 70만 원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착실히 사는 양반들이 어찌 돼서 이런 일을 당하느냐네요.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식당 일 등으로 생계를 꾸려오다 최근 팔을 다쳐 일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암 치료비로 많은 빚을 진 데다 두 딸은 신용불량자가 돼 취직도 못했습니다. 특히 심한 지병을 앓았던 큰딸은 거의 외출하지 않고 좁은 방 안에서만 지내왔다고. 세 모녀는 질병 상태로 수입도 끊겼지만 국가와 자치단체로부터 어떤 사회 보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구멍난 사회 안전망이 비극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가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구와 동주민센터는 기초수급자 발굴을 하는데 박 씨 모녀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았고 주변에서 이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한 차례도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부정수급 환수자만 눈에 불을 켜고 찾을 뿐 복지의 사각지대는 애써 눈을 감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배고프지 않고 아프면 치료받고
머물르일 최소한의 거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입니다. 국가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고요. 이걸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 걱정거리입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 모시겠습니다. 김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2월 26일 저녁에 서울에서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 어떻게 우리 김윤영 국장님이 그분들의 삶의 자리를 좀 둘러보셨지요?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예. 취재하신 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해 듣긴 했습니다. 예, 어땠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12년 전에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급격히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안정적인 현재 최근 수입은 어머니의 식당 일을 통한 수입만 있었고 두 따님에게는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고요. 예. 첫째 따님은 고혈압과 당뇨가 좀 심해서 예.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 둘째 따님 같은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두 따님 모두가 신용불량인 상태라서 예.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에 좀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예. 합니다. 직업을 구해도 비정규직밖에는 못하는 저소득밖에는 불가능한 그런 일자리들이었다. 사실상 여러 가지가 접근하기 힘든 조건들이 있었겠죠. 정규직 예. 일자리라든지요. 예. 그렇죠. 이제 신용 상태가 썩 좋지 않은 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회사도 많지 않고요. 네.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군요. 자, 근데 그렇다고 목숨을 끊으실 것까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예. 저는 이분들이 되게 오랫동안 예. 절망을 경험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표면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어머니가 넘어지시면서 빙판에 팔이 부러지셔서 일을 하지 못하시는 상황,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물론 이 상황 자체도 대단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근로소득이 있었던 한 개인이 한 달에 근로소득이 없어진 것 때문에 생명을 잃을 정도로 위중한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 한국 사회라는 것이거든요. 예. 실업급여라든지 산업재해라든지 제대로 된 건강보험이라든지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것만 해도 큰 문제이기는 한데 마지막 공공부조 제도조차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 예.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일단 송파구나 아니면 복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가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도 많은 복지 사각지대에 죽음들이 있었지만 이들 모두가 신청을 단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계속 치부당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만약에 복지제도가 신청이 필요하다면 신청에서 지급을 받는 것까지 아무런 권리의 장벽이 없어야 예. 그 권리가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말씀을 한번 세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이게 어려운 생활하는 분들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분들이 그 혜택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아니죠. 신청하신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신청하셨어도 보장받지 못하셨을 거다라는 게 저희의 일단 판단이고요. 신청을 만약에 하셨다면은 왜 혜택을 못 받을까요? 지금 정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법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보장되는 것이 법상으로는 오르나 예. 실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상에 아주 많은 장벽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벽들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 분 다 근로 가능 연령층입니다. 어머니도 아직 61세이시기 때문에 65세가 넘지 않으셔서요. 예. 그럼 장애가 있으신 분도 없고 세 분 다 근로 가능 연령층이기 때문에 예. 그 세 분에게 부과되는 추정소득만 하더라도 최소한 18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분들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국가는 이분들이 근로능력을 가졌다라고 추정하는 것만으로도 180만 원을 매달 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이렇게 병이 있으시고 자녀들도 신용불량 상태에다가 또 병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도저히 우리 사회가 그분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겁니까?
그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근로능력 평가라는 걸 통해서 예. 이 사람의 근로능력을 측정을 하는데 근로능력 평가라고 하면 실제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 일자리가 있는지 이런 평가가 같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현재 근로능력 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일할 수 있어 보인다라는 평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나이만 보는 거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이와 사회성, 외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스킬,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 의학적 평가를 진단서를 통해서 하고, 여기에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들은 활동능력 평가라는 걸 받거든요. 예. 근데 그 활동능력 평가라는 게 사실은 그냥 약간 이제 비전문가의 면담조사 수준이에요. 그거를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겨서 이 사람이 몇 점인지가 나오면 그러니까 활동 능력이 있다, 근로 능력이 그러니까 있다, 이렇게 그냥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팔을 다치셨다고 하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부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 능력 없는 걸로 판정받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첫째 따님 같은 경우에도 고혈압과 당뇨 있으시다고 하지만 예. 이게 근로 능력이 없는 사유가 바로 되지는 않을 거고 아마 만성 질환을 인정받기가 일단 병원 다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예. 이제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계속 다니지 못하신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둘째 따님 같은 경우에도 신용불량이라는 사실 자체가 근로 능력 없음 판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이 근로 능력 있음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기초생활보장제도가 IMF 이후에 생겨난 제도인데 예. 이전에 생활보호법과 다르게 모든 국민에게 즉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예. 최저생계비 보장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랑은 좀 반대로 가는 취지를 사실은 훼손하는 그런 조항들이 남아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안전망인 산재보험 또 고용보험의 한계도 드러났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보험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못 미치면은 사정이 어려워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구조라 하는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 이분이 퇴근길에 부상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재보험이든 고용보험이든 미가입된 상태였던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예. 물론 식당에 고용이 된 임시직이기는 하지만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이를 이제 지키지 않고 있고 또 안내받지 않거나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출퇴근길에 일어난 산업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인정을 잘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인정을 받는 것 같더만요. 출퇴근 버스 이런 것들에 한정해서는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외의 경우에는 잘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이번 사태를 불러왔던 어머니의 팔부상 이거는 전혀 보상이나 혹은 혜택을 받을 길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참 문제인데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도 다쳐서 일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실업이라고 보기엔 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동안은 인정을 못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사안에서 사각지대에 내몰려 계셨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이런 사회 안전망이라 불리는 이런 제도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그렇고요, 각종 보험도 그러하고요. 어떻게 하면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혜택을 덜 줄 것인가. 기조가 이러하군요, 결국에는. 자, 사실 현 정부의 복지정책의 1호 과제는 부정수급 근절인데요. 부정수급 색출하는 동안에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들이 고통을 받고 또 목숨을 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번 새 모녀 스스로 목숨 끊은 사건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비정상황의 정상화 이야기하면서 부정수급 근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140만 명 정도 되고 예. 전체 빈곤층이 8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사각지대,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안에 들어오거나 곧 들어와야,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사람들, 예. 이런 사각지대 숫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3배 정도가 되는 410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도대체 사각지대를 이번 세모녀 사건 대책으로 박근혜 정부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본래 제도가 포괄하는 숫자보다 3배가 넘는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에서 3배군요. 네, 도대체 어떤 사각지대를 발굴을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야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군요, 오늘. 이분들이, 그러니까 새 모녀가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이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부의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마치 맞는 얘기입니까? 홍보만 잘 됐으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말입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예. 임대 아파트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없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없어서 못 들어가죠. 예,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문제를 그냥 단지 몰라서 못했다. 물론 몰라서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해소를 해야 되는 과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아주 큰 복지의 정책적 과제 이런 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의심이 드는 거고요. 앞서서 우리 김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이분들이 이런 제도를 알아가지고 신청했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 어떻게 설정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정수급 근절하겠다라고 하면서 예. 17개의 부처를 모아서 통합 콜센터를 설치를 했어요. 예. 그래서 행정력을 대단히 집중시켜서 지금 이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여기서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 부정수급 얼마나 발견했는지를 보니까 예. 총 100억의 복지 부정을 발견을 했는데 그중에 단 7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비리나 복지부정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장들의 비리 문제, 요양병원 이런 데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예. 거기다가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총 재원이 연간 8조 정도가 되는 걸로 생각할 때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찾아내겠다고 이렇게 행정력을 집중을 시킬 것이 아니라 400만의 사각지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사람이 정말 끝까지 가난해지지 않으면 그 가족들까지 가난해지지 않으면 네. 지원하지 않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든지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문제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좀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네. 추정소득이니 이런 것 아까 어머니한테 부과됐던 없는 소득, 가짜 소득들을 부과해서 복지제도 지원하지 않는 네. 이런 것들부터 좀 폐지를 시켜 나가야 합니다. 네. 제도를 좀 단순하게 만들고 네. 지금 필요한 사람 전부에게 네. 일단 보장을 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빈곤사회연대의 대안이군요. 네. 예. 자, 지금 제도의 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고 정부도 하여간 이 상황에서 계속 손살에 친다든지 외면할 수도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존하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나 민간 차원의 긴급 지원 제도 어떻게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데가 있습니까? 그 긴급복지지원제도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대상자가 화재라든지 아니면 주부양자의 행방불명이나 사망 이렇게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세모녀 같은 경우에도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을 해야 할 것이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 제도 같은 것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차상위라는 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용하실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지금 복지 인력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서 현장 조사를 많이 이제 좀 예전보다는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조사원들도 지금 1년 계약직으로 고용이 되어 있는 이분들 자체도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이런 문제들도 사실 같이 해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 주거복지센터나 동주민센터 아니면 종합복지관 이런 데로 적극적인 요청을 보내주셔야 될 것 같고 제도의 장벽이 너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런 사실을 알려나가지 않고 자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죽어 가시면 이렇게 예. 죽음으로 자꾸 이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보다는 예. 함께 싸우고 이런 제도들을 바꿔나가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빵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더불어 기존 복지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도록 열심히 알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과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현 정부의 복지기조라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파문은 촉발됐다고 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 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도에 대한 그 접근도 용이하게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별선 가정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복지 제도를 알려주고 필요시에는 담당 부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트라인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애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서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장밋빛 474가 국민들에게 허망하게 들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대기업 재벌의 손톱 및 가시만 뽑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도 제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선 경제민주화가 최고의 화두가 되었을 정도로 사회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제활성화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착각입니다. 엄정한 현실 인식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모녀는 마지막 가는 길에도 연방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정작 죄송한 것은 남은 우리들입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우리들의 몫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인터넷 한겨레에 올라온 곽병찬 한겨레 대기자의 칼럼 일부를 소개합니다. 2012년 우리 국민의 자살 숫자는 14,160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33.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입니다. 자살 원인의 압도적 1위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요즘에는 가족이 함께 떠나는 경우가 급증합니다. 빈곤 탓이겠죠. 한편에서는 돈 쓸 곳이 없어 400조 이상이 회사 금고에 처박혀 있고 다른 곳에서는 하루 먹기 힘들어 죽어가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부탁입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최소한의 거주 공간에서 몸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기본소득, 장애인연금, 중증 환자 의료보험, 노동력 상실자 안전망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건 대부분 당신이 선거 때 약속한 것이고 그러나 당선되자 외면하는 것들입니다. 죽어가면서도 공과금과 집세를 잊지 않는 저 가난하지만 선량한 사람들, 살면서 자존감만은 지키고 싶어하는 바르고 고든 사람들의 삶의 의욕을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현수 귀화 문제에는 그렇게 피를 토하다가 각인한 이들의 죽음 앞에서는 아예 입을 닫아버린 당신이 절망스럽습니다. 그래도 당신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우리 처진이 이렇게라도 부탁할 수밖에. 제발 저들을 돌아보십시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때문에 정치권이 난리지만 그건 단임 대통령인 당신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당신은 오로지 국민의 생명을 걱정하고 그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그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제발 박근혜 대통령 들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군요. 미디어 협동조합 임원 선거와 총회 소집을 안내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와 감사로 함께할 조합원을 찾습니다. 후보가 되실 분은 11일 화요일 저녁 6시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601호 미디어 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정 양식에 맞춰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디어 협동조합 정기총회가 오는 3월 2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새 임원 선출을 겸하는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78길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 다목적 홀에서 있습니다. 대의원 조합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조합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피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에서 다시 오겠습니다.